네, 안녕하세요. 호남대 로봇드론공학과의 윤태승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전기전자 회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회로 이해에서 제가 총 그 12개의 챕터로 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파트는 수동소자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소자, 다음에 응용회로 이렇게 파트를 3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동소자는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직류회로, 그다음에 회로망 해석, 그다음에 커패시터와 인덕터, 그리고 이게까지 이제 직류 쪽이라고 한다면 4장에서는 이제 교류의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에 그 교류 회로에서 RL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회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압과 전류의 개념, 그 다음에 이런 회로에서 저항이 연결됐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것이고, 2장에서 전압원과 저항으로 구성된 뭐 다양한 회로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회로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회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것인데요. 자, 여러분, 회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1절에서 얘기했던 전압, 전류, 즉 전압과 전류의 대가 얼마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회로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회로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2장에서는 그 전압과 전류를 찾는 방법, 그것이 회로만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는데 뭐 간단하게는 저항만 가지고 구성되는 회로도 있지만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들어가서 구성되는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회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3장에서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교류로 넘어와서 교류 전원 또는 교류 신호, 얘네들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자, 우리가 직류는 뭐 단순하게 전압이 얼마다, 전류가 얼마다, 뭐 그 크기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류는 계속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계속 바뀌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연파 교류, 교류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연파는 사인 웨이브, 우리가 그 삼각함수를 통해서 배웠던 사인파, 사인 그 함수, 그것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정연파라고 합니다. 사인 웨이브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4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우고 5장에서는 페이저를 이용할 겁니다. 페이저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류 전원과 그리고 RLC로 구성된 그런 회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역시 제가 이제 이정에서 얘기했던 회로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전압과 전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 안 하고 교류 전압, 다음에 교류 전류,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압,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지점의 전압, 전류를 또 찾는 것, 이것이 이제 5장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수동소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능동소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소자는 우리가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 그래서 RLC로 이렇게 수동소자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RLC는 외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동일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옴의 저항이 있다. 100옴의 저항이 있다.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건 100옴의 저항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외부에서 전원이 뭐 5V 공급이 되던 10V가 공급이 되던 아니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던 그냥 100옴이에요. 그럼 100옴으로서 회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덕터, 커패시터 다 똑같은 특성인데 능동 소자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외부 전원이 어떻게 공급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능동 소자라고 한다.
영어로는 액티브 디바이스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2에서는 액티브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것도 역시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6장에서는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이오드는 기호를 이제 D라고 쓰게 되고요. 이런 이제 기호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특성과 이 다이오드가 어떻게 회로에서 응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7장과 8장은 트랜지스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BJT,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FET, 이 두 개에 대해서 두 개의 장에 걸쳐서 살펴볼 것인데요. 뭐 7장에서는 BJT의 특성과 다음에 입출력 방향에 따른 증폭기의 특성 해석, 8장에서는 FET 특성과 역시 입출력 방향에 따른 증폭기의 특성 해석,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자, BJT만 보면 BJT는 이렇게 기호가 되는데 다리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뭐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쪽에 들어와서 출력이 이쪽으로 나왔을 때, 뭐 출력이 입력이 일로 가서 출력이 이쪽에 나왔을 때 각각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출력 방향에 따른 증폭기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BJT나 FET나 다 이런 트랜지스터들은 우리가 두 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스위치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고요. 다음에 증폭기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이게 특성 해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증폭기로 동작시킬 때의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내용이 될 텐데요. 요거 이제 증폭기를 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거 외에도 트랜지스터는 스위치로도 동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해야지 스위치로 동작이 되는가, 그런 것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장에서는 전력 증폭기로, 자 역시 이것도 지금 증폭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이 BJT와 FET를 써서 증폭기로 동작을 시킬 때, 근데 증폭기로 동작시켰다는 얘기는 입력 신호가 들어와서 이제 입력 신호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출력 신호 뭐 이런 크다란 놈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증폭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증폭기에 들어가는 입력 신호가 이 자체가 너무 크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큰 신호가 입력 들어왔다. 그래서 대신호 입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신호 입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동작점,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동작시킬 때, 이런 것들을 동작시킬 때 바이어스, 그냥 외부 전원을 어떻게 공급하냐 따라 가지고 그 증폭기 효율이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주파수 응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증폭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 증폭기의 이득 변화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응용 회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트 1, 파트 2에서 배웠던 수동소자, 능동소자, 얘네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산 증폭기, 우리가 간단히 뭐 OPAmp라고 이제 얘기하는 연산 증폭기가 있습니다. 자, 이 OPAmp에는 일반적으로 뭐 BJT도 들어가고요. FET가 주축에서 구성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지금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OPF 같은 경우는 70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트랜지스터 중에는 뭐 증폭기로 동작되는 트랜지스터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로 동작되는 트랜지스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이 연산 증폭기의 특성,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얻어가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요. 실생활에 쓰이는 센서들, 뭐 우리가 그 어두울 때만 불이 켜진다든가, 우리가 이제 집에 나올 때 현관에 사람이 접근하면 사람이 있을 때만 불이 켜지게 하는 현관등, 이런 것도 역시 센서로 동작되는 회로거든요. 그런 센서가 활용되는 회로의 그다음에 그런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직류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회로에서는 우리가 전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전기전자 회로 이해라는 지금 타이틀로 지금 이제 강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전기를 구성하는 거, 전기를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이 몇 볼트다. 다음에 전류가 몇 암페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압은 볼트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 전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 암페어라는 단위가 너무 커서 보통은 미리암페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전압 전류의 개념, 정확한 개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게 학습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항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러한 저항의 역할, 저항은 이제 기호로 R이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이 저항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항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저항은 기호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얘네들이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 이럴 때 얘네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전압, 전류의 차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를 켠다든가 선풍기를 돌린다든가 이럴 때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쪽 분야로 좀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것이고 다음에 전압이 주어졌다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기가 흐른다는 개념은 힘 또는 에너지의 개념으로 기기를 동작시킬 에너지가 이동된다는 의미로 쓰일 때 주로 전기가 흐른다라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압이 주어졌다 같은 말로 그냥 쓰이거든요. 같은 말로 쓰이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따진다면 전기가 흐른다는 개념은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전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U자가 물의 흐름 할 때도 같은 U자를 씁니다. 물류 창고 할 때도 역시 물건의 흐름 그럴 때 이제 U자를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current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한문으로 이제 얘기할 때 전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전하가 뭐냐? 전하는 전기적 힘을 갖고 있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뭉쳐 있기 때문에 이 전하 때문에 전압도 생기는 거고 걔네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의 원천, 어떤 전기적 힘의 원천 그 정도로 우리가 전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하가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전압이 주어졌다. 전압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이 전류는 이제 우리가 학문의 개념으로 얘기해서 어떤 전기적 흐름으로 하면 딱 좋은데 전압은 조금 애매합니다. 전기적 압력 이 정도로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그게 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전기적 압력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전압이라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위 이 전위가 바로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물건이 위에 있으면 어느 정도 높이에 있으면 에너지를 갖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저수조에 채워진 물이 채워졌으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높이가 올라가서 그런 압력을 갖는 것처럼 전하가 채워져서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갖는 것. 뭐 지금 제가 여기서는 굳이 이제 전기적 압력 해가지고 압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치 에너지를 갖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압이 주어졌다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살짝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발생. 자, 전기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전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이제 수식하게 되고 어떤 그뭐 과학 공학적으로 어떤 결과식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식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기라는 것은 뭐 그리스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해서 이제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 정전기라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뭐 벼락이라든가 내우 그렇죠? 벼락 비바람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내우 통해서 벼락을 통해서 벼락이라고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이 벼락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뭐 불이 번쩍하더니만 뭐 지상에 내리꽂히고 뭐 불도 나고 나무도 쪼개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전기라는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 전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정전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과학적인 수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제 물리를 통해 가지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호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보호가 원자 가설이라는 이 가설은 실제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니까는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떤 가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보호의 원자 가설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들을 해석할 수 있고 거기서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원자 가설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가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데 이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 성분을 갖게 되는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잘못 썼네요. 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를 가지게 된다. 이 전자는 음전하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는 이제 그 실제 플러스 성분을 갖게 되는 양자 이것이 이제 플러스 성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 회로를 이해하는 데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전자입니다. 이 전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의 어떤 모든 수식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수식들 이런 것들은 다 전기자기학이라는 학문에서 오게 되는데 전기자기학에서는 사실은 전자보다는 이 원자핵, 이 양이온을 가지고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기전자 회로를 해석하는 많은 수식들이 이제 도출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 실제 전기를 만드는 것,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원자 핵보다는 이 전자 쪽이다라는 것을 찾아냈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는 전자 가지고 많이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과정은 그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그 양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 전하 제가 앞쪽에서 전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전하 보통 이제 전기자기에서는 Q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Q라는 것이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전하가 10의 19승계 10의 19승계 1하고 0이 무려 19개 정도 찍혀야지 이렇게 있어야만 얘가 1쿨롱이라는 전하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아주 작은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걔네 무게는 당연히 엄청 작습니다. 10의 27승kg 좀 작고요. 자, 전자는 얘보다 더 작아요. 10의 31승kg 더 작게 있습니다. 자, 이 보의 원자 가서에서 이 지금 원자, 뭐 전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의 원자 가설을 따르면 우리가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이 마치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듯이 전자가 얘네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계도 수성이 도는 궤도가 있고, 그다음에 금성이 도는 궤도, 그다음에 화성이 도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첫 번째 궤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여러 가지 궤도가 있는데 맨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 요즘 이게 그것을 우리가 체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뭐 궤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를 도는 전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체외각 전자라고 하는데, 이 체외각 전자는 이 원자에다가 어떤 에너지가 빵 주어졌습니다. 뭐 그 에너지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열이 될 수도 있고 뭐 충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에너지가 팍 주어졌을 때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 맨 바깥쪽에 있는 체외각 전자는 아주 손쉽게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간 전자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전자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얘네들이 흘렀을 때 전류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관심 있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전자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할 것이다. 앞으로는 뭐 자유전자지만 그냥 전자를 가지고 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자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음이온입니다. 전자는 음이온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어떤 충격을 받아서 튀쳐나온 놈이 자유전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 원자의 측면에서는 처음에 이 원자의 핵에 있는 플러스 양자와 그다음에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근데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제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하나 띄어나갔어요. 그럼 이 원자는 어떻게 되죠? 원자는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하나 띄어나갔으니까는 양자가 되겠죠. 양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양전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전자는 음전하, 그 다음에 전자가 뛰어나가서 전자의 빈 자리, 빌공, 전자의 빈 자리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정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챕터 2 다이오드라든가 BJT에서 트랜지스터에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공이 양전화 될 것이고 일렉트론 전자가 음전화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회로의 구현. 자, 그럼 이제 그 전기라는 것이 전하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 있는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데 그 중에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음전하, 이 전자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도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요 그림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할 때 많이 쓰이는 브레드보드라는, 우리가 전공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브레드빵 보드판에서 빵판이라고 불리는 그 브레드보드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브레드보드는 이제 우리가 굳이 회로를 납땜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이 그 구멍에다가 꼭 꼽아가지고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브레드보드에다가 지금 이 플러스 요 라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원을 인가하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전원을 인가해가지고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회로를 구성했을 때, 자, 전기전자 회로는 제가 닫힌 회로를 형성해야만 동작함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닫힌 회로를 형성해야지 동작한다.
자, 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건전지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LED는 기호를 이제 다이오드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만 연결돼 있다. 그럼 회로가 지금 끊어져 있죠. 예, 끊어져 있으면 요 회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LED가 켜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연결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삥 돌아간 회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삥 돌아간 회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닫힌 회로 클로즈 루프 또는 폐 루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클로즈드 루프, 폐 루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폐 루프가 되어야만 회로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회로가 동작이 폐 루프가 돼야지 동작한다. 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요 회로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LED가 켜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시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들 하나 좀 많은 내용들을 다루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것이 전하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로는 폐 루프가 되어야만 동작이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해왔습니다. 이게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인 로봇과 드론 산업을 준비하는 호남대학교 로봇드론공학과의 윤태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